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핌의 오상용입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목대균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세요. 오늘 좀 장이 네. 많이 좀 출렁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녹화하는 시간은 7월 2일 오후 2시입니다. 아침부터 좀 장이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저 힘듭니다. 지금. 좀 하필 이런 날 또 녹화를 해야 되니 좀 마음도 급하고. 보이십니다. 매일매일 요새 저 6월달 같은 경우에 변동폭이 너무 큰 것 그렇죠. 같아요. 6월 하순부터서는 좀 더 이렇게 밑으로 내릴 때는 많이 내리고 오를 때는 좀 예전만큼 그렇게 많이는 또 못 오르는 그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저희가 운용하고 있는 글로벌 펀드들도 좀 그런 모습을 그렇죠. 보여줘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여름장 앞두고서 서머 랠리보다는 좀 쉬어가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뭐 좀 조정을 받을 그런 분위기일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일단 우리 모델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게 바뀌었는지만 간단히 한번 살펴보시죠. 그렇게 많이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사실 퇴직연금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네. 생각보다 안정적이고 네. 장기적으로 그 수익성을 보게 되면 나스닥이다. 안정성 측면에서는 채권인데 예. 그래서 채권은 BLTV가 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인기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조차도 채권을 갖다가 생각보다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퇴직연금 포트폴리오 저희 제시하는 거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아시다시피 20대, 30대 분들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운영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뭐 성장주 쪽 비중이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가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수익률도 수익률도 잘 나오고 높습니다. 있는 상황입니다. 그 포트폴리오의 변화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게 이제 적극적 여유자금 포트폴리오인데 이제 모멘텀을 갖다 측정해서 보통 운영을 합니다. 절대적으로 수익이 나야 되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도 강해야 된다. 기존에는 잘 작동을 했는데 최근에 6월달 와서는 약간 삐그덕거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추렁추렁 거렸다 보니까 늦게 잡는 것도 있고요. 지금 금이나 은 쪽이 고점을 치고 내려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원자재에 대한 익스포저가 아직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데미지를 받고 있다. 이게 마음 같아서는 바로 고치고 싶은데 저희가 월마다 한 번씩 리밸런싱을 하기 때문에 조금 후행적으로 늦고는 있습니다. 보수 포트폴리오도 뭐 그렇게까지 뭐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그 관계를 갖다가 통해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변동성 낮추고 높은 수익률 추구하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크게 바뀐 건 없지만 최근에 6월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 좋았다. 그렇지만 1년으로 놓고 봤을 경우에는 나쁘지 않다. 그렇게 시장을 아웃퍼폼하고 있네요. 참 저런 표를 보게 되면 나도 저렇게 운용을 해야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불안불안합니다. 그래서 적극적 여유자금 변화를 좀 보게 되면 매크로 단에 대한 저희가 좀 모델을 이번에 좀 많이 바꿨거든요. 그러면서 테마 쪽으로 조금 더 많이 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마 쪽 관련된 익스포저가 높아지고 매크로 쪽 그 비중은 조금 많이 줄어든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뭐 최근에는 좀 6월 달에는 좀 약간 횡보하는 구간 그러다 보니까 뭐 코스피나 코스닥도 생각보다 별로 맞습니다. 좋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뭐 미국도 좀 올랐다고 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한 달만 놓고 보게 되면 약간은 출렁거리는 행복 구간이었다. 반도체가 계속 올라서 메모리가 계속 올라서 뭐 나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렇지만 시장 전체적으로는 옆으로 행보하는 구간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가 보시죠. 최근에 아무래도 그 이란 전쟁이 총전이죠.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서 고점을 치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뭐 우리나라처럼 원유를 갖다 많이 수입해야 되는 나라한테는 정말 긍정적인 신호죠.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물가 압력은 조금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 시장에서는 수입 물가나 기타 지표를 보다 보면 높은 거 아니냐. 이번에 좀 연준의 방향성 얘기하면서도 PC 물가 뭐 기대치 정도 수준 딱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지금 연초부터 보게 되면 PC 물가가 계속 높아지니까 이제 불안불안한 거죠. 불안불안하면서 그렇지만 장기적인 방향성은 이제는 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은 제한적인 거 아니냐 물가 이렇게 압력의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점은 지난 듯하다 말씀이시고요. 지금 뭐 실제로 한 70불 정도로 많이 떨어졌고 휘발유 가격은 아직 많이 안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 트럼프가 빨리 내리라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빨리 좀 내려졌으면 하는 바람이 조금 있습니다. 말씀하시려고 했던 점도표. 점도표 보시죠. 저게 이제 연준 FOMC 위원들이 이제 예상하는 이제 향후 뭐 금리가 어느 정도로 갈까에 대한 그 점을 이렇게 딱딱딱 찍어놨다라고 해서 점도표라고 하는데요. 설명해 주시죠. 일단 케빈 워시 의장이 이번에 투표를 안 했죠. 맞습니다. 본인의 생각을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 뭐 팽팽히 썼는데 올리겠다.
아웃표나 무려 나와가지고 상승 압력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옛날에는 우리 동결이나 인하였는데 갑자기 최근에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미국 같은 맞습니다.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연말 되면서 한 번 올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10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갖다가 얘기를 많이들 하고 말씀합니다. 있습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존재하고 금리를 올려야 되느냐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아직까지도 조금 의구심이 있는 상황이고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국제유가 빠지고 있는 거 아니냐. PC는 지금 높은 수준이지만 우리 물가 상승 압력의 근원이 됐던 방금 전에 얘기했던 국제유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가면서 그러면 상승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명분은 점차 힘을 잃어가는 거 아니냐. 그런 쪽으로 조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조금 그렇게 생각하고 보십니까? 있습니다. 왜냐면 케빈 워시를 뽑은 사람이 트럼프인데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어느 정도 방향성을 맞춰주려고 하면 어찌됐든 간에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을 찾으려고 노력을 할 거고 최소한 인상은 아닐 것이다 라는 얘기를 갖다가 조금 얼가해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매파 인양하지만 사실은 이제 매파 쪽으로는 안 갈 거고 약간의 물가 상승률이 둔화된다라는 게 좀 잡히면 이제 바로 잽싸게 또 금리 인하 쪽으로 오히려 스텝을 바꿀 그럴 위인이다. 그럴 가능성이 조금 있고 요새 최근에 간혹적으로 인터뷰를 하게 되면 금리 상승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좀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만 뭐 한국 같은 경우는 다르죠. 올해 7월달 같은 경우에 우리 금통위가 있을 것 같은데 올해 2번 정도 한국은 인상을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맞습니다. 내년까지도 한 번, 내년에도 한 번, 내년 초에도 한 번 더. 그래서 총 3번의 금리 인상을 갖다가 하지 않을까 기준금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희망컨대 원달러 환율에는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란하고 합의 끝나고 나서 유가 내릴 때 이제 원화를 비롯해서 아시아 통화들이 좀 세질까 했는데 별로 그렇게 특히나 한국 원화는 별로 그렇게 다시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 미스테리죠.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연초 이후에 외국인들 130조 이상 지금 팔고 있고 아직까지도 외국인들 투자 비중이 높더라고요. 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30% 초반이 어떻게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가져야 되는 평균이라고 보면 그 평균에서 너무 높은 수준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리밸런싱적인 어떻게 보면 자기가 생각하는 목표 비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강한 시점이 아닐까.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EM 펀드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패스브 펀드도 운용하고 있는 사람들 매니저들 얘기를 잠깐 들어보게 되면 비중이 높다. 최근에 YTD로 보게 되면 100% 올랐지 않습니까? 코스피 그러다 보니까 팔아야 되는 욕구가 엄청 강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30만 원짜리 주식을 처음에 살려고 이제 그 달러를 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으나 이게 거의 6개월 만에 300만 원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이제는 비중을 줄여야 되는데 30만 원 가지고 왔던 게 이제 나갈 때는 거의 300만 원 팔고 나가니까 270만 원의 원화를 팔아버리고 나가니까 계속 환율에서 압력이 좀 나타난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매크로하게는 좀 이제 달라지는 요인들은 계속 눈에 보이고 있으니까요.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원달러 환율이 가장 큰 고민거리죠.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고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외국인들 계속 파니까 그리고 이 환율이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약간의 불안감이 조금 아직 있는 것 같고 저희도 이게 그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원달러 환율 계속 보게 되거든요. 또 약세네 막 이러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다는 것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돼 가지고 국제 유가죠 급등했던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금 완화되면서 조정받으면서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은 좀 조정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금리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상 얘기를 조금 이번에 많이 해가지고 좀 불편하긴 했었는데 사실은 동결 정도를 갖다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어찌됐든 간에 하반기 가면서 그 유가로 인했던 부분은 좀 안정화된다. 저희도 희망하고 있고 미국 통화 정책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컨센서스 뷰는 아닙니다. 베이스 시나리오는 일단 금리 인상까지는 힘들지 않을까 희망 섞여 있는 베이스 시나리오로 원래는 한 번 정도 인상한다라고 생각했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약간 동결적으로 조금씩 하고 있고 한국은 좀 다르다. 오늘 밤에 이제 고용 지표 나와서 이제 미국의 임금 상승률이 이제 또 어떻게 되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2차 파급이 올 거냐 말 거냐에 있어서는 노동자들이 이제 임금을 더 올려받겠다라고 해서 그게 어느 정도 수용이 돼가지고 실제로 이제 구매력이 훼손이 안 되고 계속 물건을 사재끼고 이래버리면 또 서비스 물가는
이런 쪽에서도 물가는 계속 잘 안 꺾일 위험도 있긴 합니다. 데이터는 K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잘 되는 것만 잘 되고 나머지는 생각보다 힘들다. 예, 이게 진실인 것 같고. 맞습니다. 예. 레버리지 ETF 나오고 나서 반응이 생각보다 뜨거웠죠. 근데 레버리지 ETF 삼성,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오르고 나머지는 오히려 관련된 더, 거, 오히려 예, 더. 관련된 기업들만 오르고 나머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 투자자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 그 분산 투자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바구니를 그 하나에도 담지 마라. 10개로 나눠서 담아라. 이게 금가 옥지였는데 요새는 전혀 안 통합니다. 인생 뭐 있다고 그렇게 죄송합니다. 나누고 그러냐? 한 큐에 다 먹자 이런 분위기입니다. 너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예. 사실 분산 투자라는 거는 네.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사실 뭐 대부분의 종목들은 하락하고 오르는 종목만 오르고 그래서 6월 달은 정말 힘든 한 달이 아니었나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별로 봤을 경우에도 대다수의 종목들이 하락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포트폴리오 성과 지켜내기가 되게 어려웠었다. 반면에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생각보다 아유, 반응이 반갑습니다. 뜨거웠죠. 예. 예, 오늘 조금 차가워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오른 거에 비하면 그렇게 그렇죠. 크지는 않아가지고 지금 뭐 시장 분위기가 갑자기 급반전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랐던 거에 일정 네, 부분을 그렇죠. 돌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은 이 레버리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으면 좀 커진 것 같긴 해요. 느낌상. 정부 당국도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실제적으로 저희가 체감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이전보다는 조금 커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그다음에 변동성을 측정할 수 있게 뭐 코스피 서킷 브레이커 뭐 정도 네. 얘기하는데 역시 6월 달에 정말 많았습니다. 아, 어제는 매도 서킷 브레이크, 오늘은 또 매수 서킷 브레이크 이렇게 서로 퐁당퐁당하면서 정말 정신이 없더라고요. 팔면 오르고 오르면 또 떨어지고 그러면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게 좋았지. 예. 어설픈 의사결정 했다가는 6월 달에 낭패를 보기 아주 쉬웠다라는 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이 변동성이 크다라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의사결정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6월 달에 되게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급락하면 사시고 급등하면 또 줄이시고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감탄할 정도입니다. 그래도 또 맞아. 급락한 날 사셨는데 그러고 나면 반등해.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야수의 심정, 사자의 심정을 가져야 되는 것 같다. 용자만이 저는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아무튼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갖다가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한 달이었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고요. 당분간은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이게 앞으로의 어떤 노말이라고 우리가 가정하기에는 좀 무리겠죠, 아무래도.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하루짜리 옵션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지난 10년 대비로 해서 이게 변동성이 커져가는 게 노말이 됐다 이제 뭐 이런 말도 간혹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도 좀 그렇게 가야 되나? 그렇게 하는 게 맞나? 미국 시장은 그래도 종목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투자할 수 있는 많죠, 종목도 많죠. 많고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애플이 안 좋아. 그러면 알파벳에서 도망가. 그렇죠. 그리고 생각보다 괜찮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우리 M7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주도주가 한때 M7이었는데 우리는 저기 이름 보시다시피 삼전 하이닉스입니다. 삼천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 두 종목에 관련된 비중이 우리 코스피에서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도망가기가 생각보다 어려웠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변동성이 크다고 하지만 개별 분산시킬 수 있는 여력이 많거든요. 반면에 우리 한국하고 대만은 너무 집중돼 쏠림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크다라고 하는 약간의 약점 혹은 불이익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은 좋기도 하지만 빠질 때는 짜릿하잖아 또. 예, 조금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마이크론 실적은 상당히 롤 정도였습니다. 이게 영업이익률이 80%가 넘는다는 것에서 정말 우리가 85%. 눈 튀어나올 뻔했는데요. 예, 그날 당일 주가 반응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오셨는데 샌디스크인가요, 저게? 예, 샌디스크죠. 예, 예. 저 가지고 있었으면 떼돈 벌었을 것 같은데 1년 동안 4,400% 올랐더라고요. 그때 1억을 넣었으면 44억이 됐다는 얘기죠.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도 만만치 않은데 뭐 마이크론도 최근에 1년 수익률 보게 되면 거의 700%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1억 넣었으면 7억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부럽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세미나 하다 보니까 샌디스크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앞에 계시더라고요. 네.
너무 부러웠습니다. 네. 최근에 마이크론 실적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매출 너무 좋았고요. 네. 예상치를 모두 상회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를 했죠. 2028년까지는 공급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까 슈퍼사이클은 그때까지는 유지될 수밖에 네. 없다. 지금 수요 대비 공급은 한 50% 정도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출 총이익률이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오죠. 85%.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 매출은 늘어나는데 비용은 거의 증가하지 않아가지고 이 숫자를 보게 되면 저게 맞나 이런 숫자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CA라고 해서 Strategic Client Agreement. 그래서 예. 장기 계약하고 다릅니다. 장기 계약은 과거 같은 경우에 보통 분기마다 했고 어떨 경우에 조금 더 길게 뭐 한 1년 정도 했었는데 이걸 장기 계약이라고 뭐 이제 한 불렀었거든요. 3년짜리로 이제 더 SCA는 지금 예. 5년짜리입니다. 그리고 페널티 조항이 있어요. 심지어 테이크 오버 페이. 그래서 너가 그때 만약 계약을 하게 되면 이거 가져가든지 노쇼하면은 돈을 그대로 내라. 네, 이런 강제 조항도 있어가지고 이번에 예. 깜짝 놀랐죠. 연초에는 이게 한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16개 정도까지 네. 계약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 있게 얘기했었고 시장에서 보게 되면 이게 뭐야? 결국에는 옛날에 가졌던 경기 순환형이죠. 어떻게 보면 네. 시클컬한 진폭이 확 줄어드는 게 아니냐. 네.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론 실적 발표 전까지만 해도 좀 불안했었거든요. 시장이. 네. 마이크론아 살려달라 했는데 실적이 나오고 나서 예, 진짜로 시간에서 한 실적으로 10% 이상 급등을 예. 했고 정규정에서도 15% 정도 급등을 예. 했습니다. 그 덩달아서 뭐 SK 하이닉스도 그때 반응이 상당히 예. 좋았었고요. 샌디스코 같은 경우에도 상승률이 좋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메모리 쪽 기업들이 가게 되면 빅테크들이 생각보다는 안 좋죠. 내년 다음 분기의 가이던스가 워낙 좋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나 업황 자체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업황은 나쁘지 않다. 실적도 괜찮을 것이다. 다만 우리가 모르는 건 주가가 그래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에 대한 아직 캐펙스가 계속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때까지만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예. 유지가 됐었고 실제로 그 메모리 쪽 방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메모리 비중이 점점 네. 최다 베라 루빈이죠. 다음 네. 세대 이제 그 메모리 이제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 서버의 그 예. 이름인데요. 그 메모리 쪽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거를 보여주듯이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메모리에 대한 탑재율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 같다. 사실은 저런 과정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네. 주가에. 그러다 보면 업황은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다. 다만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조금 약간 미지수인 부분은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좀 네. 드리고 싶습니다. 대체적으로 좀 정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가장 기다렸던 부분은 SK 하이닉스의 ADR 상장이죠.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그 뭐 좀 진짜로 이게 주가에 한 번 더 그 릴레이팅이 되는 그런 모멘텀으로 보시는지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내년도 지금 이 기반으로 해서 한 배 중반에서 거래 중이고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4배에서 5배 정도 거래되고 있거든요. 뭐 네. 이 추정치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그래서 이제 혹자들은 SK 하이닉스가 미국에 상장되게 있으면 마이크론하고 경쟁적인 측면에서 절대 뒤처지지 네. 않기 때문에 네. 똑같은 밸류에이션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업사이드가 열리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재평가의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있겠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마이크론은 미국 기업이고 SK 하이닉스는 안타깝게도 우리 자랑스러운 한국 기업이라 거기에 대한 약간의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뭐 SK 하이닉스가 미국에 상장되고 있는 측면에서는 여러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회사에 대해서 어찌됐든 간에 글로벌 관점에서 재평가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그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SK 하이닉스가 한국 기업인 거 모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요? 이야, 당연하죠. 그렇구나. 삼성전자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야, 많습니다. 이거 안타까울 예. 때가. 왜냐하면 메모리 3사라고 하는 건 마이크론은 아는데 그렇죠. SK 잘 모를 하이닉스하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또 모르는 투자자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좀 한계를 시켜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예, 그런 게 바로 브랜드 파워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간에 뭐 주가에도 선반영됐네 어쩌네 뭐 말도 많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분명한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다들 생각하는 네.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중국 쪽에서 보면은 이게 좀 뉴스가 이번 최근 한 사나흘 동안에 보면 애플이 좀 메모리 쪽을 망가뜨린 게 좀 애플놈들 같아요. 판매 가격을 높이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네. 그래서 실제로 한 20% 정도 실제 네. 가격을 높여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요의 파괴가 결국 올 거다 이래서 뭐 파가 이제 메모리 수요까지도 영향을 줄
거 아니냐. 그 뉴스에 이어서 또 이제 중국산 메모리를 쓸게요 하면서 로비까지 막 하고 있습니다. 네, 업데이트가 되게 아, 잘 되어 있습니다. 주로 많이 요즘에 예. 좀 보면은 그 CXMT죠. 저게 창신 메모리. 창신이죠. 네, 창신. 창신 메모리. 네네네. 네, 창신 메모리고요. 야, 저게 보니까는 어느 순간 보니까 상당히 타이완의 메모리보다도 이제 훨씬 많이 올라와 있고 중국의 속도라면 마이크론을 꼭 따라잡을 것 같기도 하고요. 따라잡기는 어렵죠 아직까지. 예. 기술 차이는 네. 뭐 지금 생산 능력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중국도 뭐 메모리를 많이 필요로 하니까 뭐 레벨로 보게 되면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뭐 마이크론 같은 경우 DDR5에 기반한다고 하면 생산하고 있고요. 기술적 격차는 한 3년에서 4년 이상 된다고 생각합니다. DDR5도 똑같은 DDR5를 놓고 봤을 때 가격 차이는 별로 안 난다. 그럼 무슨 얘기냐? 옛날 걸 갖다가 싸게 판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옛날에 이 창시 메모리의 과거 히스토리를 쫙 뒤지다 보면 사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기술을 갖다가 살짝 뺏겨서 성장을 했었던 얘기까지도 이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무서운 거는 상장이 되면 이 시총이 50조 정도 조금 될 것 같아요. 근데 저 아직 뭐 숫자는 정확하게 다시 위안은 아니겠죠? 원이겠죠. 원. 아, 예. 원. 그러다 보면 예. 이거 생각보다는 뭐 작지 않은 회사네. 예, 이렇게 50조는 확실히 넘길 것 같고요. 뭐 저번에 숫자는 보긴 했는데 그보다는 계속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사실 상장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국가에서 보조금 빅펀드라고 2014, 19 저 2024에서 빅펀드들이 계속적으로 투자하면서 네. 실제적으로 그동안 여러 가지 자금을 냈던 건데 드디어 이제 상장을 한다는 점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상장된 자금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계속 캐펙스 늘리겠죠. 네, 그러다 보면 거기서 나오는 물량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해야 되겠다. 사실 아까 전에 애플 얘기 나왔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B2C잖아요. 근데 지금 메모리 쪽은 B2B. 결국에는 하이퍼 스케일러들이 이제 캐펙스 뭐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메모리가 필요한 그 수요를 갖다 측량해 주는 쪽이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소비자 제품에 대한 영향력은 예전보다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메모리 가격이 많이 올라서 사실 저항이 예전보다는 강해졌구나. 이걸 좀 느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CXMT가 상장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얘네들이 또 파괴적 혁신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런가요? 왜? 별의별 방법을 다 통원해서 기술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그렇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쪽은 3년에서 4년 정도 기술 격차가 있지만 요거 말고 양지 메모리라고 있습니다. 이제 랜드 플래시를 갖다 생산하고 있는 쪽은 사실 기술 격차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빠르게 따라오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 SMIC 같은 경우에도 파운드리 비즈니스를 좀 하고 있는데 칠라노잖아요. 근데 우리 삼성전자나 TSMC랑 너무 세대 격차가 되니까 EUV 장부를 사용을 못하니까 DUV로 가고 결국에는 어찌됐든 간에 방법을 찾아내기 때문에 그런 점이 무서운 거죠. 그래서 CXMT가 상장되고 나서 창신 메모리가 상장되고 나서 과연 메모리 쪽에서 어떤 바람을 불고 올지는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요새 미국 쪽이나 한국 쪽에서도 요 창신 메모리 상장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예전보다는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건 지프 AI라고 요즘에 미쳤습니다. 저 상장 이후에 보니까 가격 상승률이 정말 20배. 미쳤더라고요. 하이닉스보다 더 많이 상승했다. 한국에서는 저거를 살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나 보던데요. 상장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모가 기준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올랐죠. 20배 올랐다. 지금 조정 받았는데 저걸 알았으면 저 사했지. 예전에 제가 저걸 얘기를 했어요. 작년에 유튜브 찍을 때 얘기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더라고. 미니맥스하고 저프의 요즘에 주가 움직임도 참 서로가 엇갈려가지고. 지프가 좋고요. 미니맥스는 경쟁이 조금 경쟁에서 뒤쳐지고 있습니다. 클로드가 성능이 제일 좋거든요. 가장 좋은 게 페이블 5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수출 금지를 시켰던 모델이 있고 저는 이제 오프스를 갖다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성능이 좋아요. 실제로 해보게 되면 챗 GPT나 제미나이 대비 제가 체감하고 있는 거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나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 사이에 존재합니다. GLM이라고 하는 게 지프 AI의 그 생성형 모델이거든요. 성능이 좋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 못 써봤어요.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생각보다는 생성형 AI 쪽이나 파운데이션 모델에서는 경쟁력이 많이 올라갔구나. 저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 몰랐는데 중국 생각보다 경쟁력이 세네.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중국 AI가 따라오고 있구나. 이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창신 같은 경우가 50조 정도의 이제 돈을 그 이상 앗아가면
저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자금들이 저쪽으로도 좀 옮겨가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별로 그렇게 큰 영향은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다. 네. 뭐 시총 규모도 지금 마이크론이나 SK 하이닉스 대비해서는 조만하기 때문에 맞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투자 못하게 막 쓰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한번 정리를 우리가 뭐 하나는 결국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름장이 계속 이렇게 좀 약간 쉬어간다라고 보면 이때를 좀 그래도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주도주 비중을 줄일 게 아니라 시장 비중만큼이라도 유지를 하자 이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은 그래도 좀 안전 운행해야 될지. 예,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 비중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요새 투자자분들이 집중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답변할 때마다 저도 땀을 빼고 네.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려요, 개인적으로도. 왜냐하면 업황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변화가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ADR 상장을 갖다가 네거티브하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네.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 좋다. 그리고 지금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흐름으로 결국에는 여러 가지 투자도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조금 두려운 부분은 이 시나리오가 너무 완벽하게 주가에 반영되다 보니까 출렁거림에 따라서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옥판하실 가능성이 좀 큰 것 같아요. 20% 떨어지게 되면 사람들 두렵거든요. 떨어지면 살 거야. 말은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과연 이게 살 만큼의 그 야수의 심장을 갖다가 가지기가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지만 또 아니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정 비율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조정을 받게 되면 이게 너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1년 사이에 700% 올랐고요. 연초 이후에도 지금 보게 되면 한 6개월 사이에서도 SK 하이닉스 260%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면 뭐 한 10%에서 20% 조정 받는 건 언제든지 일어날 수 항상 있는 열려 부분이기 있다라고 때문에. 보셔야 근데 고점에서 사신 분들 피곤하시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너무 투자 비중이 과도하다. 자기가 그래서 조정에 대해서 좀 둔감할 수 있는 웨이팅을 가지고 있다거나 투자 비중을 가지고 있으면 네. 큰 문제는 없지만 그걸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업황은 아직까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요새 오늘 뭐 메타 관련해서 조금 이슈가 네. 있어서 시장이 좀 출렁거리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조심스럽지만 우리 하이퍼스케일러들에 대한 데이터 센터 투자는 지속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메모리의 경쟁력은 아직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뭐 지금 창신 메모리가 설비 가지고 와서 뭐 시장에다 그 물량을 갖다가 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의 그 물량이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수요가 지금 갑자기 없어지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주가의 출렁거림으로 마음이 조금 괴로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조금 하고 마음을 있습니다. 잘 다스리고 결국은 안전 운행에 너무 리스크 관리 또 하시되 또 좀 약간 그 조정 왔다고 해서 또 너무 섣불리 비중을 너무 많이 줄여놓는 것도 좀 아까울 수 있다. 예, 최근에는 그러다 보니까 설비 투자 얘기 나오니까 장비주가 오히려 좋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예. 약간 좀 하반기 가면서 조금은 분산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목 대표님은 다음 달 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초에는 우리 소주 한잔 하면서 시중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